저는 그 국립연구소에 근무하는데요. 그 연구윤리 관련해서 그 연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꼭 여쭤봐야 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용역, 학술 연구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데 학술 연구 용역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연구의 성과물이 발주 기간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서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실제로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에 주 저자를 발주한 기관의 담당자한테 주 저자를 줬을 때 이게 부당 논문 저자 표시가 되겠죠.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간혹 그 성과물이 발주 기간에 기속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니까 하나 더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해외 논문에서 어떤 독창적인 실험 방법을 사용해서 그 실험이 수행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험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실험물을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했을 때 거기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은 그 논문에서 실험 방법에 대한 출처나 인용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거꾸로 두 번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은 또 여기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좀 도움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 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일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항상 특정한 사람의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내가 갖다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이게 생각해냈거나 내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이 아니고 남이 따라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밝혀야 되는 거죠. 지금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핵심은 외국의 문헌 속에 특정인 누군가가 했던 연구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 프로세스, 그 어프로치, 메소돌로지 또는 메서드가 이제까지 누구에 의해서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서 했고 그 방법이 내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연구 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내가 처음부터 고안해서 개발한 것이 아닌 이상은 이게 누구 거라면 밝혀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다음 첫 번째는 이제 저자 표시인데요. 글쎄요, 연구자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어떤 협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자라고 하는 경우는 해당되는 연구 성과물에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문 분야에 따라서 그 실질적인 역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생명학에 관련되는 바이오메디칼 쪽에 있는 가장 엄격한 저자의 어떤 그 조건을 두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안, 그 연구 제안에 의한 그 연구의 진행, 그중에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그리고 퍼블리시할 논문의 초안을 직접 달성하고 또 최종적으로 투과하기 전에 리뷰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코멘트를 하고 등등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 사람이 저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최근에 그 생리학 학회에 보게 되면 그 엔드로 되어 있는 4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않고 그 중에 서너 가지가 된다라고는 입장이 완화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일 때냐 이론 연구일 때냐 다른데 아무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의학 계열에서 저자되는 그 자격 요건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문사회 분야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몇 가지 중요한 저자됨의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되게 되면은 저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잣대로 그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통계 처리가 중요한 부분에서 통계 처리를 잘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통계 처리의 노하우나 그 다음에 그 해석의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저자로 와야 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학문 분야가 있다라면 그 역할만 했던 사람이 저자로 오는 것은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원론적인 말씀드리고 해당 기관에서
과연 그 일종의 PI 또는 그 연구비를 가져와서 전반적인 연구를 그 착수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해도 저자로 오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컨센서스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되는데, 통상 제가 다른 이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일종의 단순히 뭐 연구비를 수혜받다든지 또는 연구의 총괄 그런 관리와 관련됐던 부분은 저자되는 자격이 부족하고, 오히려 이 연구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분으로서 에크나레지먼트에 이 생크 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거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보일 때는 제가 지금 듣고 보면 질문을 보일 때는 스폰서한, 그죠? 돈을 지급한 기관이 계약을 통해서 연구 오스에 지금 돈 준 그 사람의 오스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오스 중에 퍼스트 오스에 그것도 퍼스트 오스에 네, 퍼스트. 계약을 통해서 자기들 이름을 넣자. 직접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는 연구에 전혀 참여 안 하고 말이죠, 그죠? 그랬겠죠, 그죠? 매니지먼트 하는 데는 참여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구 주저자가 되고 안 되고가 계약 사항이 될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참여 여부로서 결정돼야 될 것이고, 그 참여의 강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좀 전에 이인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렇지. 지금 아까 말씀을 약간 듣고 보니까 연구비를 주면서 용역 계약을 통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계약 사항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자리가 모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발표하시는 분에게 질문하시고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판관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재판소는 저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윤리에 관해서 논의하고 이게 지금 연그러져 가는 우리나라의 사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사견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저도 한때 대학원에서 지적재산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달리 얘기를 하면, 표절은 연구윤리에서만 한다. 플레저리즘은 적용 대상이 연구에만 해당된다라는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같이 나온 얘기의 저작권법은 무엇이든 적용된다는 스코프가 넓으니까 법어기능 일하고 윤리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방향을 달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리프레이즈를 하고 싶으면, 아이디어의 도용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박 2일을 중국에서 한다, 저작권법에 해당됩니다. 아이디어만 가져가고 출연진은 다 일이 다른 사람이 해도,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리프레이즈를 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법은 아시겠지만 소멸시효가 저자가 죽고 난 뒤 70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럼 써도 되느냐? 반대로 연구윤리에서는 역시 표절로 봅니다. 법률상 권리가 사라졌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논어를 인용을 한다면, 이게 공자가 쓴 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여전히 연구윤리상,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겠지만 연구윤리상 표절에 해당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절 여부의 판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지금 대학에서 결정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저는 미국의 예를 인용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학회에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정은 학회가 하고, 그 판정의 결과를 권고를 받아서 행정적 후속 조치는 대학이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이 하고 하는 것에 과연 그것이 옳을지 심리학회에서 결정한 내용, 대표적인 게 APA입니다. 심리학회에서 결정한 것을 어느 대학이 결정할 수 있느냐? 아마 미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되는 많은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오늘 관행이라는 얘기 계속 반복되어서 얘기인데, 관행은 제가 써놨습니다. 문헌으로 명시된 법률, 규칙, 지침, 범위에 한정할 때 거기까지만 관행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위법한 것도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관행이라는,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쓰는 관행이란 말에 대한 개념을 좀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두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저도 윤리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저 표절 프로그램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구윤리에서 표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아신 다음에는 저거 쓸 일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용만 표시만 하면 되고 베꼈지만 않으면 되는 내용인데 저런 프로그램이 돌아서 학교에서 매우 비겁하게 저런 걸 돌려갖고 학교가 범죄인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으로 쓰여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는 저는 억장이 무너진단 말밖에 할 얘기, 저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저런 거 돌려야 하는, 저런 데 돈 써야 하는 것이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견입니다. 네, 마지막 이민호 박사님. 예.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시작돼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이라고 이미 책자가 나와 있고요. 그게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다 말씀하셨지만은 일단은 그 저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발주 용역 기관의 저작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저작권 부분은 해결되고요. 저자는 당연히 연구를 수행하신 분한테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논문이 보고서를 토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저자 말고 자기 표절 중복 기재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문에 이 논문은 무슨 보고서를 한 거라는 포괄적 개괄적 표시를 같이 아울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이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이인재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홍준영 회장님께서 폐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폐사하기보다는 늦은 시간까지 자리